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현표입니다. 주제가 제가 맡은 주제가 많아요. 교세 감소, 신학교 지원자 감소, 교육자 수급, 미래 자립교회와 자비랑 목회. 다들 우리 교단을 바라보면 약간 부정적이고 지금 비관적인 주제들을 제가 잡았는데 실제로 이런 주제들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일개 신학교, 실천신학 평교수가 다루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주제들이었습니다. 자칫 말 잘못하게 되면은 글쎄요, 제 신분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나름대로 이걸 이야기하면서 주변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또 실제적인 이야기도 나누었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또 제가 연구했던 과거 주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교세 감소입니다. 자료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세 감소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 우리의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 수에 있어서 매년 3.2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5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감소하고 있고요. 교인 수에 있어서 최근에 매년 2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평균 1년에 7만 6천 명 정도의 성도가 우리 교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시면서 저는 몇 가지 총회 차원의 대응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의식이 우리 총회 안에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들 밖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 차원에서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태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인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이 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복음 전도 방법은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어떤 툴에 얹어서 전달하느냐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복음 자체, 그 자체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파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하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총회 차원의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그걸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총회 차원에서 홍보국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우리 교단이 우리 로고가 박혀져 있는 교회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개교의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대안으로 저는 교회 이미지를 대사회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이 일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로 다양한 교회 형태, 목회 형태, 목회 현장, 차립 방법 등을 우리 총회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목회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른 형태일 뿐이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뿐이지 그게 결코 비성경적이라거나 아니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 교단 내에서도 다양성을 좀 인정했으면 목회 스타일에 있어서 교회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섯 번째로 목사 연장 교육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스쿨버스 드라이버도요. 제가 보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자격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근데 유독 우리 목사들만은 한 번 목사 되면 영원토록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이지만 신학교를 나갈 때는 전부 다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처음에는 0.1도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흘러가면은 그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사실은 교회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유가 우리 목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총대들께서 우리 합동교단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목사가 돼서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 의무적으로 받는, 그래야 우리 목사 신분이 유지되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 교단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전문직도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전문직은 거의 없거든요. 의사들도 계속해서 교육받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신학교 지원자 감소거든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신학교가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율, 오른쪽에 있는 건 지원율인데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정말 제가 신대원에 있지만 올해 2023년도는 미달이 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신대원 내에서 이미 50명을 빼서 STM에 넘겼습니다. 이미 50명을 감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점대 경쟁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미래와 관련돼서 심각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역시 제안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볼 수 있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9대1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9대1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경쟁률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교수로 있지만 학생들을, 우리 앞으로 교단 미래를 위해서 걱정이 되는데 학생들의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 신학은 전부 다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를 우리 교단 차원에서 보고 정말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총회 차원에서 정말 이상적인 것은 총회가 위탁한 신학교잖아요. 총회의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총회에서 그들의 학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상적인 제안 같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사관학교잖아요. 근데 사관학교를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사관학교 가는 학생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관학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총회의 중장기적인 목회자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총회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사가 몇 명이 필요한데 신학교 졸업생은 어떻게, 사실은 외국에는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학생들이 선발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다른 전문직에서는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몇 명 필요하냐, 의사가 몇 명 필요하냐 해서 그 수급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런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총회 차원에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정말 학생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첫째는 MDB 전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일괄적으로 100학점을 하는데 그냥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걸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한 50학점은 기본적으로 다 받되 졸업하고 나가서 목사가 될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목회할 사람, 선교사할 사람, 교수할 사람 이런 다양한 길로 갈 거니까 나머지 한 50학점은 그 전공별로 나가서 실제적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회를 할 사람은 목회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래서 이걸 저는 MDB 전공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학년이거든요. 1학년, 2학년 학년제 대신에 학점제가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점제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학점을 듣고 지금은 1학년 마치면 2학년으로 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으로 가고 근데 학점제로 바꾸어서 학년제를 없애고 내가 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생존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해서 1년, 2년 같이 못 있는 거예요. 학년제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와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더 길면 7년 만에도 학점을 이해해서 마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특별 전형 확대, 특별 전형도 확대, 또 여성 신학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15%가 여자입니다. 이 입학률은 점점 떨어지지만 여성들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에서 15%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교단이 더 이상 여성 신학생들의 문제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단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단이 우리 총회가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겁나서 내용에는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기 우리 부총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번 위험스러운 말씀인데 총신대 신대원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신학생 감소와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와 직접 관계 맺고 있는 오늘 주제에 따르면 신대원입니다. 총회와 신대원이죠. 그런데 이 신대원이 지금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개의 대학원 중에 하나로 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대원의 특성을 살리지 신대원 교수인데 신대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안에 한 대학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총회에서 보면은 진짜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 건 신대원이거든요. 거기서 목회자들을 양성해 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대원이 교육부의 통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교단의 색깔을 드러내고 교단에서 마음껏 후원하고 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정말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워서 더구나 평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워서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 감소 세 번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교역자 부족합니다. 우리 교역자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다 실어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역자가 부족 지금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실업률이 6%입니다. 통계적으로 6%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목사가 많다는 생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은 담임 목사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목사 수, 교단 내 전체 목사 수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13,000교회에 필요한 목사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계산하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지금 필요합니다. 6%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10년 후면은 정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제 또래거든요. 베이비 부모지 않습니까? 이들은 10년 안에 대거 은퇴를 해버립니다. 70년 정년에 의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숫자가 보급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은 남아나지만
불과 5년 후만 돼도 사실은 목회자 수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나라에서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자립교회 및 겸진 목회인데요. 여러분 역시 이 모습도 우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현장은 우리 교회 자립 개발원에서 발표한 게 의하면 우리 교단의 약 69%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래자립교회입니다. 69%가 이번 최근에 나온 통계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미 이 이중직이 어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현장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자립교회 및 겸직 목회인데 이 문제를 총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시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우리 교단만 해도 약 70%가 교회에서 생존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이중직 목사가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요. 이중직의 정의에 의하면 사모가 일을 해도 이중직 목사입니다. 이중직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와 내 가족의 생존이 있는데 이 생존이 교회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그 어느 곳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우리들이 직시하고 총회 내에 정말 이중직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죄책감 속에서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해소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중직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교회적이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총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들을 좀 보시면서 새롭게 이 문제도 접근해서 앞으로 21세기 우리 교단의 미래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생존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